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면 어떤 겁니까? 침체 신호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비유해서 표현하자면은 옐런이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는데 자유낙하할 수 있다. 갑작스럽게. free fall collapse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예? 예, 적어도 뭐냐면은 미국 경제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다.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상태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에 판꾸하는 거는 이건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야. 계속 돌려막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계속 악화되는 거죠. 악화돼 가는 거죠. 끓는 물 속의 개구리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뭐냐면 AI 기반의 산업혁명이 이렇게 진행될 텐데 이게 뭐냐면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재편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AI의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그 관련 산업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지만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산업으로 우리가 선순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래서 일자리 증가로 영향이 안 된다면은 굉장히 과거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기술 혁명에 충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옐런이 표현한 자유낙하 이 붕괴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가능성은 배제하더라도 끓는 물 속의 개구리다. 끓는 물 속의 개구리다. 그리고 트럼프의 어쨌든 간에 저 무모한 미국 경제의 이익을 위한 그러니까는 선택이 미국에도 그러니까는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으로 안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그거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실행할 가능성이. 왜 그러냐면 재정 적자를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걸 관세로 좀 일부 이제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막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제조업의 그러니까 경쟁력이 더 악화되거나 물가가 올라가고 하는 이런 부작용.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장기채 금리가 그러니까는 금리 인하 속에서 소위 말해서 디커플링. 정책 금리하고 장기 시장 금리가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의외로 그러니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거, 영국 국채 파동이라든가 2022년도에. 그다음에 우리가 일본에게 되는 굉장히 일본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본 자료는 포함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그래서요. 엔캐리 출에대가 강화될 수 있다. 일본은 지금 인플레가 가장 지금 더디게 지금 인플레 통제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더군다나 이 트럼프가 가져오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무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가지고요. 이걸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영국 국채 파동의 재발 가능성은 로이터에서도 이게 1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는 글로벌 채권 시장이 그러니까는 태풍의 눈에 대고 있다 이거잖아요. 예,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요.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의 10년물 아니 영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빠르게 치솟아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2022년과 23년 수준을 넘어서 버렸죠. 그럼 영국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영국채 발행액은 지금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발행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더 빠르게 증가하겠죠. 예? 더 이자까지 증가해가지고요. 그리고 영국의 그에 따라 정부 채무 이자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GDP 대비 3%대를 이미 진입을 하고 있으니까요. GDP 대비요. 네? 3%대. 이미 집행해가지고 과거 금융위기 때는 저리 가라. 그 당시에는 2.6% 높아봐야 2.6%인데 지금은 작년에 이미 3.4%까지 지금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이자 부담이 지금 뭐냐면은 이 팬데믹 때 수준으로 지금 그러니까는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에? 영국 같은 경우요. 영국의 재정에 그러니까 소용돌이가 또다시 그러니까는 이 우려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과의 정부 채무 이자 부담을 보게 되면은 팬데믹 이전에는 영국이 좀 더 영국이 이자 부담이 그러니까는 이 뭡니까 지금 좀 낮았었어요. 근데 이게 쫙 치솟아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이게 저거고 그 결과로 이제 그러니까 영국과 중앙정부 채무도 되게 같은 분위기로 올라가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러니까 영국이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더 보이고 있는 거죠. 영국이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는 성장하고 미국과 영국의 경제 성장이 영국은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 정책도 비슷하게 쫓아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 성장률도 거의 그러니까 상관성이 거의 같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팬데믹 이후에 영국은 성장률이 그러니까 지금 2019년 수준을 회복을 안 됐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요. 미국은 지금 플러스로 올라가 앉아 있고 이것도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죠. 미국이 좋아진다고 해서 영국이 같이 좋아지지 않고 앉아있다 이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한번 봐보세요.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는 이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영국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아직은 회복이 안 됐어요. 마이너스 0.65%입니다. 근데 미국은 6.8% 2023년까지 2024년도 이제 GDP는 발표가 안 됐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영국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에 이제 우리가 리스크가 이런 문제를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리스크를 보게 되면 좀 이건 다음에 좀 정리하더라도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중국 리스크는요, 가장 큰 것부분만 좀 얘기를 할게요. 중국은 우리가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소개했지만은 소득 대비 자산의 비중이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예요. 특히 이제 중국도 부동산 자산 기반이죠. 중국은 이 부동산 문제, 우리하고 비슷하게 부동산 자산 중심으로 자산 심에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는 거, 우리와 비슷하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중국이요. 주거 비용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주요 도시에서 높지요. 주거 비용,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의 구조 조정이 한 3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진행되고 있는 게 그 이유인데 굉장히 빠르게 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불평등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과거 그러니까 우리 청나라 말기 때 이게 물론 중국에 대한 통계는 100% 신뢰하기 다 가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분야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이게 수치들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국제기구들의 중국 하위 50% 소득이 과거 청나라 말기 때하고 거의 비슷해져요. 예? 청나라 말기 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 과거에도 한번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위 50%의 순자산 비중이 중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가장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자산 불평등은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해요. 거기다가 중국의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항상 경기 부양한다고 해가지고 금리 내리고 뭐 이렇게 돈 푸는 걸로 지급 준비율 조정하고 그러잖아요. 중국이요. 이 한중일 삼국 중에서 돈이 가장 잘 안 돕니다. 화폐 유통 속도가 0.5도 안 나와요. 0.5도 안 나와요. 네? 중국이 오렌지 색깔인데 0.43입니다. 3년도에. 이 통계는요. 중국의 국가통계국에서 발행한 걸로 계산한 거예요. 중국 국가통계국. 공식적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돈 풀어도요. 이게 그러니까 경제로 이게 물론 이제 돈 푸는 게 돈 이제 지원되지는 부분들에는 효과가 있겠지만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런 점에서 그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에는 통화 정책이 별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을 비교했을 때 보게 되면은 예? 중국은 이미 일본을 제쳤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보게 되면 지난 4년 넘게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혼자서요. 먼저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내리기 시작했는데 1년짜리 금리도 계속 내리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5년짜리도 계속 내리고 있고. 내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별로 이 돈이 안 돌아가니까 지원되는 분야에는 좀 가겠지만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작년도에 5% 나왔다 그러는데 5% 나와서도 2023년도보다 낮아진 거죠. 네? 올해는 그러니까 더 낮아질 걸로 지금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 성장률이 쭉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게 되면 중국의 성장률이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5년입니다. 우리가 한 5년이라 했잖아요. 네? 중국은 15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투자입니다. 투자. 중국의 정부가 돈을 배분하니까는 그 배분되는 쪽으로 네? 하는 것이고요. 소비 지출 봐보세요. 소비 지출이 계속 깔아앉고 앉아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 통계는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 수치를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수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돈을 풀어도 이쪽으로 안 가니까요. 그러니까 디플레 압력이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소비자 물가입니다. 지금 뭐 0.1%. 그러니까 뭐 저 밑에 노란색은 디플레 마이너스 저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의 핵심 인플레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어. 금리를 근데 거의 다 내려가서 더 내릴 상황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 중국의 민간 부분의 부채가 그러니까는 기업의 부채가 그러니까는 구조 조정이 안 되고 있죠. 파란색이 중국이거든요. 일본은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구조 조정이 조금 일본도 굉장히 느리게 진행됐지만은 꾸준히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중국은 최근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장률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업과 가계의 부채를 합해서 보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러니까는 높은 수준인 겁니다. 네? 높은 수준인 거예요. 지금 중국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이나 일본보다 더 높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제조업에 이제 강국으로 이미 부상을 했고, 제조업 육성에 온 공을 다 들이고 있잖아요. 상당한 성과도 많이 만들어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탈공업화. 이게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있지만 일자리는 안 만들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2020년도에 18%를 정점으로 찍고 나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 빨리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제조업의 고용 능력이 그러면 나머지 서비스가 그래야 되는데 서비스들은 중국 국내 소비가 이제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근데 불평등이 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일자리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서비스 부분이 되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제조업의 고용 비중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뭐냐면 한국과 일본을 막 쫓아오고 있잖아요. 한국과 일본을 쫓아오고 있죠. 자영업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요. 네? 굉장히 높아요. 상위 1%의 자산 비중이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속도는 감소하고 있지만은 WTO 가입한 이후에 이게 이제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는 거예요. 상위 1% 평균 자산과 하위 50% 평균 자산의 비중을 보게 되면 2001년도 말에 그러니까 WTO 세계무역에 가입하잖아요. 그래서 시장 개방이 본격화된 외국 자본들이 막 들어오고 이럴 때잖아요. 예? 지금 264배. 상위 1%하고 하위 50% 평균 자산이 엄청난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에는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돈 많은 사람도 많지만은 대부분은 그러니까 너무 열악하다 이거죠.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은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입니다. 돈이 되게 정부가 배분을 아직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은행을 통제를 통해 하다 보니까는 주로 이제 자본 집약적인 중국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중화학공업, 기간산업, 소위 말해서 이런 쪽으로만 돈이 그러니까 많이 배분되고, 근데 그쪽은 고용을 별로 창출을 안 하죠. 고용을 별로 창출 안 해요. 그러니까 일자리 증가율을 봐보세요. 78년도 말부터 이제 개방을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80년대까지는 연평균 3.8% 증가하던 것이 지금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마이너스 0.1%입니다.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90년대부터 금융위기 이전에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본격적으로 개방을 이제 추진했다는 게 92년 덩샤오핑이 남순술래 이쪽을 하면서 흥미와 백묘 얘기하면서 그랬을 때 아닙니까? 그때도 그러니까는 이 성장률은 굉장히 높아지지만은 일자리는 별로 그러니까는 창출을 못했다 이겁니다. 일자리를요. 이것도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해결이 안 되게 되면 내수가 살아나기 힘들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미국의 압박보다도 중국의 문제는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수출을 봐보세요. 수출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최근에 중국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24년 수출액이 그러니까는 그런데 22년보다 오히려 0.7% 감소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네?
24년에 수출액이 중국이 세계 1위죠. 3조 5,800억 달러입니다. 22년도에 3,600억 달러였어요. 3조 6천억 달러. 0.7% 감소했습니다. 한 200억 달러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240억 달러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수출도 그러니까는 거의 수출이 정체되고 있는 게요. 이게 거기 뒤에 있나? 중국의 수출이 정체되고 있는 걸 뭘 가지고 볼 수 있냐면요. 뒤에다 배치했는가 보네요. 잠깐만요. 이게 중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입니다. 21년도에 15.3%로 정점을 찍고요. 15%가 붕괴됐잖아요. IMF 통계가 9월달까지 나와 있는데 24년 9월달에 14.7%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이. 그러니까 15%를 21년도에 한 해 돌파했다가 그 밑으로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증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는 수출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 네?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요. 문제는 뭐냐면 내수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 속에서 수출이 가다 보니까는 중국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흔히 차이나 쇼크라는 게 중국이라는 게 제가 과거에 그런 얘기했죠. 소위 말해서 그 근린 궁핍화, 소위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국내 시장이 구조적으로 살아나기 힘들다 보니까 성장하기 힘들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중국은 그 이 제조업이 중화학공업이라든가 노동 절약적인 이런 제조업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거 바깥으로 밀어내야죠 뭘. 바깥 시장을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죠. 특히 대한민국 시장이 제일 만만하죠. 제일 가깝고 충격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근데 이 수출을 가지고라도 어쨌든 간에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